아니, 이 그림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성그룹 서은하 회장은 잃어버린 가방을 되찾게 된 후 꼼꼼히 들여다보는 중이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아들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 누군가 그려놓은 특이한 모양의 봉황 그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봉황 그림은 아들이 어릴 적 자주 그리던 특이한 모양이었습니다. 과연 10년 전 이들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방에 그림을 그려놓은 이는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한성그룹 회장 저택의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넓은 대리석 식탁 끝에 서은하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의 손에는 은색 숟가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었지만 서은하 회장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한쪽에 놓인 은색 액자 속 사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아. 서은하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집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집사는 회장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식사 조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이러시다가는 몸이 상하십니다. 집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은하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이들 밥도 못 챙겼는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서은하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런 대화는 지난 10년간 매일 아침 반복되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의 머릿속에 10년 전 그날 아침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서은하 회장과 아들 도연 그리고 손자 민재와 손녀 소연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10살이던 손자 민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서 손녀 소연도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아빠 말씀 잘 듣고. 서은하 회장이 손주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도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은하 회장은 아들과 손주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의 CCTV가 모두 고장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필 그날 아침부터 녹화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불길한 우연이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직접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장님,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제 아이들을 찾아야겠습니다. 전국을 뒤져서라도 꼭 찾아주십시오. 서은하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전국에 실종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방송에도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녀의 서재에는 사설 탐정들이 보내온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고서에도 의미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고서에는 붉은 글씨로 추적 종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은하 회장은 그 보고서들을 모두 모아 정원에서 불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회사 임원들이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대형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회장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사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결정들이 모두 미뤄지고 있고 경쟁사들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회의 테이블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회사가 걱정입니까? 제 아들보다 회사가 더 중요합니까? 서은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부터 찾고 말하십시오.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뒤편 구석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재민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은하 회장은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저택에 틀어박혀 아들과 손주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은하 회장은 저택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서은하 회장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요즘 자주 일어났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계는 10년 전 아들과 손주들이 집을 나선 그 시각, 오전 9시 1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이 일부러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손주들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10년 전 그대로의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주들이 쓰던 공책이, 침대 위에는 인형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문을 다시 조용히 닫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닫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택의 정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아, 민재야, 소연아. 서은하 회장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제발 한 번만 신호를 보내주렴.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텅 빈 저택에는 그녀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은하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에 있는 금고를 열자 그 안에 명품 핸드백 하나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진한 갈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핸드백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도연이 어머니의 칠순 생신 선물로 준 가방이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가방을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된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래오래 쓰세요. 엄마랑 같이 늙어가라고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이 음성 메시지를 10년 동안 매일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가방을 천천히 열자 안쪽 주머니에 하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들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항상 건강하세요. 저와 아이들이 엄마 곁에 있을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은하 회장의 눈가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 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병원 진료가 있으십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이나 미루셨는데 이번에는 꼭 가셔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비서는 서은하 회장 곁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가방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외출하시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비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10년 동안 거의 저택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꼭 필요한 병원 진료나 법률 문제로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따라 그 가방을 들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1시간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저택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경호 차량 2대가 앞뒤로 호위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외출은 언제나 이렇게 삼엄했습니다. 차가 병원에 도착하자 입구에는 벌써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서은하 회장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복귀 계획이 있으십니까?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료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의사는 서은하 회장에게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식사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들과 손주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1층 로비 카페에서 잠시 쉬셨다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차가 준비되려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서은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잠시 앉아서 쉬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에 자리한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명품 핸드백을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데 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쪽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녀오세요. 비서가 카페 밖으로 나가자 서은하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가방이 아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고리 같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어떤 여성이 서은하 회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은하 회장이 고개를 돌려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가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저택에 해지기 전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서은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는 외투와 가방을 챙기려고 옆 의자를 봤습니다. 외투는 있었지만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이 어디 갔습니까? 서은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이요?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비서가 놀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분명 여기 의자에 놓았는데. 서은하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밑을 살피고 주변 의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서은하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직원 좀 불러주십시오. 제 가방을 찾아야 합니다. 비서가 재빨리 카페 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갈색 명품 핸드백인데 방금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 가방이요. 조금 전에 청소 직원이 분실물로 치웠을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급히 어디론가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청소 직원이 분실물을 아직 수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니십니까? 서은하 회장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분 후 병원 보안 직원이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쪽 좌석은 사각지대였습니다. 복도 쪽 카메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겁니까? 서은하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일단 저택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 측과 경찰에 연락해서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비서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은하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방은. 그건 내 아들이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서은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는 서은하 회장을 간신히 차까지 모셨습니다. 차 안에서 서은하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네가 준 마지막 선물마저 잃어버렸구나. 그날 저녁 한성그룹 본사 임원 전용층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재민이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께서 오늘 병원에서 가방을 분실하셨다고 합니다. 재민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운명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판자촌 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함석 지붕 아래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금이 간 유리창, 녹슨 철문. 이곳은 10년째 김도현이라는 남자와 그의 두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손에는 하루 일당을 받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대문 앞에서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에서 무거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괜찮다. 너는 학교 잘 다녀왔고? 도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근데 아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기억난 거 없어요? 혹시 꿈이라도 꿨어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질문은 거의 매일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오늘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구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기억날 거예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휠체어에 앉은 소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3살의 김소연이었습니다. 아빠, 오빠 왔어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소연은 어릴 적 앓았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소연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도연이 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오빠가 아침에 약도 챙겨줬어요. 소연이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민재가 식사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와 달걀 몇 개,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김치볶음밥 해먹을까? 민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연이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치료비가 1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 끝나고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도연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동생 소연의 밥을 먹기 편하게 잘게 썰어주고 있었고 소연은 오빠에게 고맙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민재야. 네가 너무 고생이 많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빠가 낮에 일하시면 제가 집안일하는 거 당연하죠. 민재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5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돌보고 심지어 아르바이트까지 알아보고 있다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사람들, 정체가 뭐래? 글쎄, 1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대. 남자는 기억을 잃었다며. 이상한 일이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소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도연네 가족은 이 동네에서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창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서 온 거야? 정말 기억이 안 나. 나도 모르겠어, 소연아. 근데 괜찮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민재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잠든 후 도연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어떤 건 건물 같기도 하고 어떤 건 로고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그린 건지 도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도연이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연필을 들고 또다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선이 그어졌습니다. 원 안에 날개 같은 것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왕관 같은 형태가 그려졌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뭔가가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도연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럼 됐어. 남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버렸어. 도연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민재가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이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괜찮으세요? 또 악몽 꾸신 거예요? 아, 미안하다. 너를 깨웠구나. 도연이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꿈이에요? 정장 입은 남자.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딘가에 버린 것 같아. 하지만 얼굴이 보이질 않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언젠가는 다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원래 어디서 살았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좋겠구나. 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동생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소연의 약도 챙기고 깨끗한 옷도 꺼내놨습니다. 오빠 고마워.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전부잖아. 당연한 거지. 민재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원래는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올까?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멀리 도심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높은 빌딩들 중 어딘가에 자신과 관련된 뭔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주머니에 슈퍼마켓 아르바이트 메모를 넣었습니다. 오늘 꼭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동생의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이 작은 집에서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과거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과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저 판자촌까지 오게 된 걸까요?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당시 5살이던 민재와 3살이던 소연이 아빠를 보며 뛰어왔습니다. 아빠, 우리 아들, 딸 오늘도 잘 지냈지? 도연이 두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는 고급 승용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요. 민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야겠네. 도연이 차를 몰며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뒤따라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차는 한참 전부터 도연의 차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트럭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도연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도연의 머리가 운전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아빠! 무서워요! 도연은 정신을 잃기 직전 아이들을 확인하려 했지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도연이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낯선 방이었습니다. 허름한 시멘트 벽, 작은 창문, 침침한 조명.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깨어났군.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박재민이었습니다. 도연의 이복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연이 어렵게 물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재민은 도연의 눈동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전혀 자신을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재민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이. 가족은? 어디 사는지는 기억나? 재민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가족이요? 누구죠? 저한테 가족이 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재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한 기억상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 기억나? 아이들이요?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아빠! 아빠! 무서워요! 도연이 그 소리를 듣고 무언가 끌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아이들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밖으로 나가 부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완벽한 기억상실입니다. 자기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재민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아이들은요? 겁에 질려 있지만 다친 곳은 없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재민의 아버지는 혼외정사로 재민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민을 절대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조카뻘이다. 명심해라. 어린 재민은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도연은 정식 아들로 태어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것이 도연 차지였습니다. 재민은 그늘에서 도연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질투와 원망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나도 그 사람 아들인데. 나도 피가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재민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가져오면 되지. 재민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만 없애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재민은 다시 도연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이름은 김도연이요. 아이 둘이 있고. 재민이 거짓말을 섞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소.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요. 도연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도와주겠소. 당신과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겠소. 재민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과 아이들을 판자촌에 내려놓고 오십시오. 판자촌이요? 병원은 안 보냅니까? 부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원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냥 존재를 지우는 겁니다.
기억도 없는데 누가 찾아주겠습니까? 재민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습니다. 아이들도요? 아이들도 함께 보내십시오. 가족이라도 있어야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요. 재민은 도연의 손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를 빼냈습니다. 그 반지에는 한성그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겠군요. 재민이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서울 외곽 판자촌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부하들이 도현과 아이들을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언제 가요? 5살 민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곧 갈 수 있을 거다. 부하가 차마 아이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어둠 속 빗속에 도현과 두 아이만 남겨졌습니다.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은 오빠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다. 아빠가 지켜줄게. 도연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재벌가의 후계자와 그의 아이들은 판자촌 한 구석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멀리 한성그룹 본사 건물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자신들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도연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민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드디어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도시 밤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재민의 계획은 착착 진행됐습니다. 도현과 아이들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직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계십니다. 당분간 회사 업무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민이 회의 테이블에 앉은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요. 재민이 잠시 말을 멈추고 임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제가 임시로 회사 운영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회복되실 때까지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박 상무님, 회사 경영은 회장님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오랫동안 서은하 회장을 보좌해온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압니다, 최 전무님.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주요 계약건들이 보류되고 있고 협력사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십니다. 아드님과 손주들을 잃은 충격이 너무 크십니다. 재민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회의에서 재민은 임시 경영 책임자로 지명됐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서은하 회장은 그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택에 틀어박혀 아들과 손주들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재민은 이사회 결의 문서를 손에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첫 단계 성공이군. 그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핵심 임원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상무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재민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임원과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불안하죠. 회장님이 언제 복귀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재민이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완전히 회복되시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몇 년이요? 김 상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그러시더군요. 재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걸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상무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민은 한 명씩 임원들을 포섭해 나갔습니다. 승진을 약속하거나 비밀을 캐내 압박하거나
때로는 금전적 이득을 제시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회사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이상합니다. 최 전무가 동료 임원과 복도에서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결정들이 회장님 결재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모두 박상무. 아니 요즘은 박 부사장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분 결재로 진행됩니다. 부사장이요? 언제 승진했습니까? 지난주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던데요. 저는 회의 소집 공지도 못 받았어요.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미는 이사회 구성원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은하 회장에게 충성하는 임원들은 하나둘씩 제외됐습니다. 최 전무님,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재민이 최 전무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감사팀에서 최 전무님 부서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네. 무슨 소리입니까? 최 전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난 분기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히 밟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감사팀 일은 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재민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가 감사팀에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 전무는 지방 계열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회장님께 직접. 회장님께서는 지금 누구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은하 회장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재민은 다음으로 재무부서를 장악했습니다. 이 전무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재민이 재무 담당 전무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다. 아니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명예퇴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죠. 저는 아직 후한 조건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결국 재무 담당 전무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재민의 측근이 앉았습니다. 이제 재민은 회사의 돈줄을 완전히 쥐게 됐습니다. 어느 부서에 예산을 줄지, 누구에게 보너스를 줄지 모두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인사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 누가 올라갑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회사에 공헌한 사람들이 승진해야죠. 재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회사에 공헌한 사람이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한성그룹 내부는 완전히 재민의 세상이 됐습니다. 한편 언론에도 특정한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경영 공백 우려, 주가 하락세, 서은하 회장, 공식 석상 불참 지속, 건강 이상설, 한성그룹, 새 리더십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아져. 이런 기사들은 모두 재민 측에서 흘린 정보였습니다.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사회 구성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이사회 안건은 경영체제 개편입니다. 재민이 회의를 주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계속 건강상 이유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영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입니까? 회장님은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실질 경영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의 말에 대부분의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모두 재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명, 오래된 사회이사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회장님 몰래 하는 일 아닙니까? 최소한 회장님께 보고는 해야.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은하 회장에게 보고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 사회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물론 재민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성그룹에서 재민을 견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재민은 창밖을 내다보며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늘에서 저 여자와 저 여자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재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내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내 것이죠. 그의 서재 책장에는 옛날 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차기 회장,
김도현 씨 내정. 재민은 그 액자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도현. 이제 당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억도 없는 채 어디선가 떠돌고 있겠죠. 그는 액자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은 나입니다. 박재민. 숨겨진 아들이 아니라 한성그룹의 실질적 지배자 말입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본사 건물 꼭대기층에는 재민의 사무실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멀리 저택에서는 서은하 회장이 여전히 아들과 손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민은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한성그룹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회장이라는 이름만 서은하에게 있을 뿐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재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한성그룹을 완전히 장악했고 서은하 회장은 여전히 저택에 은둔한 채 아들과 손주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현과 아이들은 판자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얽히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민재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민재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소연의 재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피곤하네. 민재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려고 하는데 뭔가 반짝이는 게 벤치 밑에서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민재가 몸을 숙여 들여다보니 갈색 가죽 핸드백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고급스러운 광택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가방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건가? 민재가 가방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가죽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분명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민재의 친구 한 명이 지나가다 그를 봤습니다. 야, 민재야. 그거 뭐야? 응, 여기 벤치 밑에 있었어.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 민재가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헐, 그거 엄청 비싼 거 같은데? 명품 아니야?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거 팔면 돈 되겠다. 그냥 가져가자. 친구가 민재의 팔을 툭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의 물건인데 어떻게 가져가? 민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기 버려진 거잖아. 주인도 안 찾으러 오는데. 그래도 안 돼. 이거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속상하겠어. 민재는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가방인데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거 할머니 가방이랑 비슷한 것 같아.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너 할머니 있어?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어.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야. 민재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이 가방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 먼저 갈게. 동생 챙겨야 돼. 민재는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왔어? 소연이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오빠를 맞았습니다. 응. 오늘 좀 늦었지? 괜찮아. 오빠, 그거 뭐야? 소연이 민재가 들고 있는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길에서 주웠어.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파출소에 맡기려고. 민재가 가방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와, 되게 예쁘다. 비싼 거 같은데? 소연이 휠체어를 돌려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봐야겠다. 민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지갑과 화장품 파우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도 제법 있었고 신용카드도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주인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빨리 돌려드려야지. 민재가 가방을 다시 닫으려는데 손이 가방 안쪽 가죽 부분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손이 저절로. 민재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둥근 원을 그렸습니다. 그 안에 큰 날개를 그렸습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작은 왕관 같은 것을 그렸습니다. 오빠, 이거 새야? 응. 봉황이야. 민재가 자신도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황의 꼬리를 그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였습니다. 부리도 특이한 각도로 그렸습니다. 일반적인 새와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완성이다. 민재가 펜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그린 거야? 진짜 예쁘다. 소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 민재는 그림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자기 손으로 그렸는데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린 것 같았습니다. 이거 아빠가 자주 그려줬던 것 같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빠가? 응. 확실하진 않은데. 어렸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그림을 그려줬던 것 같아. 민재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방, 큰 책상,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종이에 이런 봉황을 그려주던 모습.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 원래 다른 곳에서 살았던 거 아니야?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빠도 기억 못 하시잖아.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 가방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내가 그림을 그려버렸네. 민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안쪽이니까 잘 안 보일 거고. 소연이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다시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찰관 한 분이 서류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저씨, 저 분실물 신고하러 왔어요. 민재가 가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주웠니? 경찰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 밑에 있었어요. 그래, 참 착한 학생이구나. 요즘 이렇게 정직한 아이들이 드물어. 경찰관이 가방을 받아들며 칭찬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하던 경찰관이 안쪽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이 그림은 뭐니? 아, 그게 제가 그렸어요. 민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왜 남의 물건에 그림을 그렸어? 이러면 안 되는데.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정말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려야 할 것 같았어요. 민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려야 할 것 같았다고. 무슨 뜻이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방을 만지는데 갑자기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민재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봉황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특이한 그림이네. 봉황 맞지? 네, 봉황이에요. 그래. 뭐 안쪽이니까 주인분이 이해해 주실 거야. 혹시 내 연락처 남기고 갈래? 주인분이 고마워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찾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민재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 가방은 여기 보관하고 주인이 연락 오면 찾아가시도록 할게. 네, 꼭 연락해 주세요. 주인분이 많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민재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민재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놓이지? 그냥 남의 가방인데.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가방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방을 보는 순간부터 느꼈던 묘한 친숙함, 저절로 손이 움직여 그려진 봉황,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 도현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계셨습니다. 아빠, 오늘 일 힘드셨어요? 괜찮다. 민재야, 너는 학교 잘 다녀왔고. 네. 근데 아빠,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재는 가방을 주운 일과 봉황을 그린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다시 그 봉황을 그려 보였습니다. 도연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재와 소연이 놀라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 괜찮다. 근데 이 그림. 도연은 봉황 그림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었습니다.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린 봉황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 그림, 대체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 그날 밤 도연이 잠 못 이루며 봉황 그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멀리 떨어진 한성그룹 회장 저택에서는 서은하 회장의 비서가 늦은 시각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비서는 정민수라는 이름으로 20년 넘게 서은하 회장을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아들과 손주들을 잃은 후 은둔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정 비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장님의 명품 가방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하는데. 정 비서는 한숨을 쉬며 또다시 병원과 주변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10번도 넘게 확인한 곳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서부 파출소인데요. 혹시 갈색 명품 핸드백 분실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정 비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한 학생이 주워서 신고했습니다. 내일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 비서는 재빨리 메모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차 열쇠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30분 후 정 비서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분실물 찾으러 왔습니다. 아, 전화하신 분이시군요. 잠깐만요. 경찰관이 보관함에서 갈색 핸드백을 꺼내왔습니다. 정 비서가 가방을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회장님의 가방이 맞았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지갑과 물건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 비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주은 학생이 참 기특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학생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니, 그 학생이 연락처 남기는 걸 거절하더라고요. 그냥 주인분께 잘 전해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 비서는 가방을 들고 파출소를 나오려다가 문득 안쪽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빠진 물건이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가방 안쪽 가죽 부분에 뭔가 그려진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정 비서가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펜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새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봉황이었습니다. 순간 정 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설마. 그의 머릿속에 과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서은하 회장의 남편이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정 비서는 비서실에서 일하며 회장 가족을 자주 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어린 도연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뭔지 아니? 새요. 맞아. 근데 이건 그냥 새가 아니라 봉황이야.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새란다. 남편은 종이에 봉황을 그렸습니다. 둥근 원안에 큰 날개, 특이한 각도의 부리, 그리고 세 갈래로 갈라진 꼬리. 아빠, 꼬리가 왜 셋이에요? 이건 우리 집안만의 특별한 봉황이거든. 다른 봉황과는 다르지. 이 그림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남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네, 아빠. 어린 도연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정비서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린 봉황과 지금 가방 안쪽에 그려진 봉황이 똑같았습니다. 꼬리의 갈래수, 부리의 각도, 날개의 모양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비서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다시 파출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기, 이 가방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연락처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왜 그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거요. 가방 주운 학생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렸다고 했습니까? 이상한 게 말이죠. 그 학생이 그러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려야 할 것 같았다고.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나 주소는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부탁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비서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경찰관은 정비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정비서는 학생의 이름과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김민재, 15살. 서울 외곽 판자촌 지역. 판자촌. 정비서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먼저 회장님께 이 가방을 보여드려야 해. 그는 엑셀을 밟아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비서는 회장님을 꼭 뵈어야 했습니다. 회장님, 정민수입니다.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비서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은하 회장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은하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가방을 찾았습니다. 정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을요? 서은하 회장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네, 한 학생이 주워서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정비서가 가방을 서은하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말 찾았군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가방 안쪽을 한번 보십시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은하 회장이 가방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안쪽을 더듬다가 그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서은하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봉황이었습니다. 둥근 원 안에 그려진 봉황. 세 갈래로 갈라진 꼬리. 특이한 각도의 부리. 이건 그 사람이 그리던. 서은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옛 회장님께서 도련님에게 그려주시던 바로 그 봉황입니다. 정비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은하 회장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도연에게 봉황을 가르쳐 주던 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하, 이 봉황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상징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우리만의 표시지. 왜 하필 봉황입니까? 봉황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않소. 죄를 뚫고 다시 날아오른다고. 우리 집안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서라는 뜻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가방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비서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야. 서은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 학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김민재라고 합니다. 15살입니다. 15. 서은하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전 실종됐을 때 민재는 5살이었습니다. 지금 15이면 나이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주소는요? 판자촌 지역입니다. 서은하 회장은 봉황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신호였습니다. 내일 당장 그 아이를 찾아오십시오. 아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서은아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봉황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내 남편과 아들, 그리고 서은아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들. 정 비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은아 회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민재야, 설마 너희가. 그녀의 손이 봉황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신호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 비서는 일찍부터 서은아 회장과 함께 판자촌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은아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든 봉황 그림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가 판자촌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서은아 회장은 이런 곳이 처음이었습니다. 저기입니다, 회장님. 정 비서가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서은아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 비서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가야죠. 서은아 회장이 한 걸음씩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녹슨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일까? 10년 만에. 서은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서은아 회장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들 도연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민재. 민재구나. 서은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민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는. 서은아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정 비서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민재도 놀라서 서은아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민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재야. 정말 민재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찾았는지. 서은아 회장이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요? 저를 아세요? 그래. 할머니가 너를 안단다. 우리 손주. 서은아 회장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누구야? 소연이 대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은아 회장이 소연을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연이도. 할머니가 저희를 아세요? 소연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아, 우리 저택으로 가자. 할머니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단다. 서은아 회장이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택이요? 근데 저희 아빠는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너희 아빠도 계시니? 서은아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네, 일하러 가셨어요. 그럼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서은아 회장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도연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서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도연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노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민재와 소연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서은아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아. 서은아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아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도연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서은아 회장이 도연에게 다가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아이들과 정비서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도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 김도연이야. 10년 전에 사라진. 10년 전이요? 도연의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가시죠.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비서가 제안했습니다. 서은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과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시내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길, 와본 것 같아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매일 다니던 길이란다. 서은아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정원, 높은 담장, 웅장한 건물.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란다. 서은아 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지나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 순간 도연의 머리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민재와 소연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도연의 눈앞에 과거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거실에서 뛰어놀던 모습, 저 계단을 오르내리던 기억, 소파에 앉아 책을 읽던 순간들. 이 집, 분명히 와본 적 있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은아 회장이 도연을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한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두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야. 그리고 민재, 소연이고. 서은아 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사진을 향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이라니. 그런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소연아. 도연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과 지금 15살, 13살이 된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내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이구나.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민재와 소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아 회장은 세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다 집에 왔어. 우리 가족 다시 만났어. 그때 도연이 다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재였습니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이 책들. 내가 읽었던 것 같아요. 도연이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살았던 거군요. 도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재민이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회장이 판자촌에 갔다고요?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판자촌이라면 설마.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택에 낯선 남자와 아이 둘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자 나이가 40대 중반쯤이고 아이들은 10대라고 합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지금 돌아오면 모든 게 끝난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10년 전 자료 전부 정리해. 서버 기록, 통화 내역, CCTV 모두 삭제해. 재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키는 대로 해. 지금 당장.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순 없어. 절대로. 재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저택의 자신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과거 장면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그날 차를 몰고 가다가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악몽처럼 반복되던 그 장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아빠, 빨리 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소연이 인형을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트럭이 앞을 막았습니다. 급브레이크. 그리고 뒤에서 들이받는 충격. 으악! 도연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었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 정원에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 차가운 눈빛. 너 이름이 뭐지?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 남자. 누구였지? 도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려 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은아 회장은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비서, 10년 전 자료를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회장님, 그때 자료는 이미 알아요. 하지만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CCTV 기록, 통화 내역, 출입 기록, 뭐든 찾으십시오. 서은아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은두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시 경찰 조사 자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비서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10년 전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님, 10년 전 김도연 씨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 그때 그 사건. 결국 미제로 남았죠. 은퇴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당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있긴 한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형사가 오래된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시 CCTV 기록을 요청했는데 회사 쪽에서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하필 그날만요. 그날만이요? 네. 그리고 통화 기록도 일부가 사라졌더라고요. 누가 고의로 지운 것 같았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비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당시 수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회사 임원 중에 한 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협조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그분 이름이 박재민. 그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비서는 즉시 서은아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기록 중 일부가 인위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박재민 부사장 쪽이 의심됩니다. 서은아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민이요? 설마. 바로 그때 도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도연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 얼굴이 대충 스케치되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꿈을 꿨는데요. 이 사람이 자꾸 나타납니다.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서은아 회장이 그림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재민이야. 재민이요? 박재민. 내 아버지. 혼외 자식이란다. 서은아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외 자식이요? 그래. 너보다 5살 많은 이복형이지. 하지만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어. 도연의 머리가 다시 지끈거렸습니다. 재민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더 많은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도연아. 서은아 회장이 쓰러지려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기억났어요. 그 사람이 저를 어딘가에 가뒀어요. 그리고 판자촌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은아 회장은 즉시 사설탐정과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십시오. 박재민 관련 모든 기록을 찾으십시오. 한편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재민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버실에 있는 10년 전 자료 전부 삭제했습니까? 재민이 IT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부사장님. 백업 파일까지 모두 지웠습니다.
통화 기록은요? 그것도 처리했습니다. 재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IT 담당자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틀 후 그 IT 담당자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재민 부사장이 10년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저는 삭제하기 전에 파일을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IT 담당자가 USB를 건넸습니다. 경찰이 USB를 확인하자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재민과 정체불명의 사람들 사이에 오간 통화 기록, 돈이 송금된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판자촌에 내려놓고 오라는 문자 메시지. 이건 납치 교사 아닙니까? 경찰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시에 서은하 회장 측 사설 탐정도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도연의 차를 미행했던 차량 한 대가 재민 명의로 대여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 비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재민의 지시로 도연을 판자촌에 유기했던 운전기사였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운전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민 부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판자촌에 데려다 놓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요. 절대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고. 왜 그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남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사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민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박재민 부사장님, 10년 전 김도연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재민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증거가 있습니다. 동행하시죠. 재민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성그룹 10년 미스터리, 내부 범죄로 드러나나? 박재민 부사장, 납치 교사 혐의 수사. 뉴스 속보가 전국에 타전됐습니다. 서은하 회장은 저택에서 이 모든 소식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내 아들과 손주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래. 우리 다시 만났어. 이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거야. 서은하 회장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1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재벌 여왕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재민은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급히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서은하 회장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체제 재편을 논의하겠습니다. 재민이 회의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수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곧 해명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회사 안정입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제가 정식으로 경영권을 승계받는 것이 회사를 위한 길입니다. 재민이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서은하 회장이 도연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10년 만에 회장이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재민 부사장.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도 없겠군요. 서은하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들을 납치하고 유기한 사람을 어떻게 임원으로 두겠습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근거 없는. 근거 없다고요? 검찰의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통화 기록, 송금 내역, 증인 진술까지요. 서은하 회장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재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서요? 당신 욕심을 위해서겠죠. 서은하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김도현입니다. 10년 전 실종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도현이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도련님, 오래된 임원 몇몇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다시 회사 경영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민 부사장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서은하 회장의 선언에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재민 씨, 납치 교사 및 유기,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재민이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재민이 서은하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킨 게 아닙니다. 훔친 거죠. 서은하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면서 그는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형님.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형님도 이 집안 사람이셨는데. 난 인정받지 못했어. 평생 그림자였다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말에 재민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재민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재민은 10년 전 김도현 씨를 납치 후 유기했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재민이 어떻게 사고를 조작했는지, 도연의 기억 상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판자촌에 유기했는지, 10년 동안 어떻게 회사를 장악했는지.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서은하 회장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한성그룹 10년 미스터리, 내부 범죄로 밝혀져. 서은하 회장, 아들과 손주 극적 재회. 한성그룹 후계자 김도현, 10년 만에 복귀. 이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한편 한성그룹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재민과 함께 부정을 저질렀던 임원들이 줄줄이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서은하 회장에게 충성했던 임원들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최 전무님, 다시 본사로 복귀해 주십시오. 서은하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도련님이 돌아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 달 후 한성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안건은 김도현 씨의 후계자 공식 지정입니다. 서은하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김도현은 10년의 시련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가 한성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주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도현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후계자 김도현입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가족이고 사람입니다. 앞으로 한성그룹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도연의 연설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도연이 한성그룹 후계자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정원에서 가족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서은하 회장, 도연, 민재, 소연. 네 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할머니, 웃으셔야죠.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이제 걱정 없이 웃을 수 있구나. 서은하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치료 시작한다.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다. 정말요, 할머니? 제가 걸을 수 있게 될까요?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꼭 걷게 해줄 거야. 할머니, 저는 이제 학교 제대로 다닐 수 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민재 좋은 학교 보내줄게.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진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서은아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그린 봉황 그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당신이 그린 이 봉황처럼 우리 죄를 뚫고 다시 날아올랐어요. 서은아 회장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민재, 소연과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우리 여기서 사는 거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아빠, 저 봉황 그림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우리 집안의 봉황은 특별하단다. 세 갈래 꼬리는 할머니, 아빠, 너희들 3대를 뜻하는 거야. 도연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한다. 네, 아빠.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택 2층 창가에서 서은아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 우리 회사. 모두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의 어둠이 지나고 봉황처럼 다시 날아오른 한성그룹.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하나가 된 가족. 멀리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마치 봉황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